자, 여러분들, 우리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목차를 좀 보시면은요. 그래서 뭐 항상 책을 보면은 그냥 막 넘기는 것보다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 5초만이라도 이렇게 보고 가는데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원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나오고 있고 2단원, 그러니까 1단원에서 이제 우리가 윤리가 뭔지 거기서 이제 이론 윤리와 응용 윤리가 뭔지 이런 걸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다 1단원에서 나왔던 것들을 하나씩 다 세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2단원에서 생명성 가족 보고 3단원에서 과학기술, 환경, 정보윤리 이런 거 보고 4단원 사회윤리, 직업윤리, 5단원 문화, 6단원 평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고요. 일단 1단원 보도록 할게요. 현대생활과 응용윤리 나오고 있습니다. 해서 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에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흐름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책에 없는 내용을 설명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칠판에 정리하는 걸 모든 내용을 다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책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흐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가 뭐냐? 리가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나요? 뭐 되게 많죠. 우리가 뭐 사리 분별할 때 그 사리도 리가 들어가고, 그렇죠? 이거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 있죠, 물리. 과학에서 물리 공부하잖아요, 물리. 자, 무게가 있는 걸 떨어뜨리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렇지? 열을 받으면 팽창하면 하늘로 뜨고 그런 게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물의 이치잖아요, 그죠? 사물의 이치죠. 그럼 이거를 인간 삶에 적용시키면 윤리입니다. 자, 윤리란 인간의 이치입니다. 그럼 인간의 이치는 좀 당위성을 갖죠. 그렇잖아요. 당이란 게 뭐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효도해야 되고, 그렇죠? 어른을 공경해야 되고, 사람을 살인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마땅한 어떤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란 인간의 이치면서 동시에 인간의 도리입니다. 도리예요. 이것이 바로 윤리입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나갈 거고요. 자, 그래서 무리, 질서, 인간의 집단 이런 의미. 이치, 도리. 그래서 결론 윤리란 뭐다? 사물의 이치를 나타내는 물리에 대응하여 인간관계의 이치와 도리를 나타낸다. 이런 거죠. 자, 동양은요 가볍게 체크하겠습니다. 윤리라는 말 자체는 쓰지 않았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고전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관계 어떤 이치, 도리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과연 실천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효 이런 것들, 충 이런 게 다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비록 윤리라는 말은 안 썼지만 이거를 실천하는 거, 인간관계 이치와 도리를 실천하는 그런 원리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충, 효 이런 것들 거기에 되게 관심을 많이 뒀다 이거죠. 자, 서양에서 윤리 나오고 있죠. 자, 에틱스라는 표현은 고대 그리스인 에토스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토스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에토스는요 어디를 좀 자세히 보시냐면은 왼쪽에 날개 있죠. 그래서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저서인 수사학에서 제시한 설득의 3요소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학은요 궁금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수사학은 경찰 검사들이 하는 그 수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수사학의 뜻은 쉽게 말하면 설득 있죠. 설득 혹은 연설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설득하고 연설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수사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자, 로고스 요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로고스는 이성적 사고 능력, 이성적.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 사고를 하는 거죠. 자, 파토스는 이와 반대로 뭔가 좀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거. 에토스는 보편적인 도덕적이고 이성적 속성이다. 이것이 곧 윤리학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서양의 지금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 결론은 에토스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개인의 성품 또는 품성으로 이렇게 이해되더라.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 서양 공부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은 뒤에서 계속 나와요. 자,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품성 이런 거. 뭐 덕성, 인성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곧 이게 윤리구나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의 기준이고 규범이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잠깐 언급한 건데 이런 걸 다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규범. 자, 규범이 뭐라고요?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건 다 규범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위의 기준.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법도 규범인 거고 결론은 윤리도 규범인 거고 그 다음에 예절도 규범인 거고 너무나 규범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규범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꼭 문서로 있어야만 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간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건 다 규범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런 말이 나왔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땅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통상 마땅한 행위.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당연하니까. 그렇죠. 당연한 거, 마땅한 거. 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까? 마땅하죠. 당연한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당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어떤 당연한 행위 혹은 마땅한 행위. 그래서 이와 같은 규범들은 당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위성. 인간의 어떤 그 마땅한 행위. 당연히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윤리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천 학문으로서 윤리학 이렇게 돼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또 나오죠. 그래서 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이제 자주 접하실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분류했습니까? 이론학, 실천학.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학문 전체를 분류한 거예요. 제작학. 뭘 체크하셔야 됩니까? 다 암기할 필요는 없죠. 다 알면 좋죠. 다 알면 좋은데 뭘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윤리가 어디 들어갑니까? 윤리학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고 있죠. 진리나 지식의 발견과 함께 실천에 관심을 둔다 이거예요. 실천. 그래서 윤리학은 여기 들어갑니다. 요걸 체크하셔야겠죠. 자, 윤리학. 그래서 실천. 실천은 곧 어떤 사회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요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규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실천이 말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실천 학문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 됩니다. 윤리학.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생활과 윤리는 결론은 윤리학의 이제 윤리학보다 좀 이제 좁은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윤리학은 굉장히 넓은 범위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어쨌든 윤리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덕적 행위 자체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하더라. 이 부분 체크하시고 도덕적 행위가 갖춰야 할 조건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지금은 어려워도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 뭐냐, 무엇이 가치 있는 거냐. 착하게 사는 거, 그렇죠? 선하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 왜 이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대생활과 응용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론 윤리학하고 응용 윤리학을 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론 윤리학, 응용 윤리학. 요거를 이제 구별하는 게 오늘 첫 이제 시간의 과제입니다. 그에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윤리학은 실천학으로서 이제 실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이론 윤리학 근본 원리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근본 원리, 기초, 그죠? 제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 밑바탕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가 있습니다.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 윤리학으로 들어가고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응용 윤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윤리 이론을 정립하여
행위를 인도하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론 정립을 해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응용윤리는 이와 같은 어떤 근본 원리라든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이제 판단 기준을 보다도 이렇게 응용을 해서 보다 넓은 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둔다. 그렇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윤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윤리 문제. 이거 해결하고자 합니다. 낙태, 안락사, 생명복제, 환경문제, 사이버 공간에서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잠깐 요것 좀 체크할게요. 의무론이 뭔지 개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의무론. 자, 행위의 옳음을 결정하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자 선을 실천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칸트가 대표적입니다. 칸트. 자,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벤담이 말한 양적 공리주의. 혹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질적 공리주의. 그래서 이거는 벤담. 밀이 대표학자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도덕 법칙이나 원리보다는 행위자의 내면적 도덕성이나 성품을 강조한다. 성품, 덕성, 인성.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 지금 너무 어려우시면은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아, 이런 윤리학, 응용 윤리학이 있구나. 그리고 뭔가 이런 윤리학이 3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이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X 밑에 있죠. 개념 다지기, OX하고 이제 가로 넣기. 요거는 한번 직접 풀어봐 보세요. 자, 그렇게 하시고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왜 응용 윤리학이 등장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안 보는 거는요. 그냥 눈으로 쭉 읽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현대사회는 뭐의 발달이요?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새로운 윤리적 쟁점, 윤리적 쟁점이란 말이 나오죠. 이 용어 같은 것들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쟁점. 쟁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논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논쟁의 중심 혹은 논쟁의 주제. 이런 게 이제 쟁점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어떤 그 문건이라든가 아니면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쟁점이 뭐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논쟁의 어떤 주제가 뭐냐고 논쟁의 중심에 뭐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상황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딜레마 상황이 야기됐더라. 딜레마 상황. 이게 뭐예요? 딜레마가. 옆에 해설도 있지만 소위 말해서 진퇴양난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생명복제. 자, 생명복제를 해서 이제 뭐 장기 이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또 소중한 생명을 또 살릴 수 있잖아요. 생명을 또 보호하는 길이 되면서도 동시에 이게 또 윤리적인 문제를 낳죠. 또 생명 윤리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거 오히려 생명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딜레마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생명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분야, 경제적인 분야, 사회, 문화 등등등 여러 이제 영역에서 이와 같은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고 딜레마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응용 윤리학을 등장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응용 윤리학은 그래서 이론적 토대보다는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또는 1차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이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고 정당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하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논쟁거리가 생기고 딜레마가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게 응용 윤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 하잖아요. 이건 원론. 소위 말해서. 그렇죠? 이거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있느냐? 응용 윤리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개략적인 범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생명윤리가 있죠. 자, 생명윤리. 뭘 체크하셔야 되느냐? 낙태 뭐 이런 거, 자살, 안락사 문제, 뇌사 문제, 인체 실험 문제, 생명복지의 윤리적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생명윤리. 그러니까 이게 왜 딜레마고 왜 쟁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곧 찬반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살하는 것도 자살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쨌든 다 윤리 문제와 관련이 있죠. 성윤리가 있어요. 성. 여기서 말하는 성은 이제 여성, 남성 이런 성을 얘기합니다. 성의 의미와 성을 둘러싸고 발생한 윤리 문제, 성적 소수자들.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 성의 상품화 문제.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는 여성의 초점을 맞춰서 이런 것들이 논의되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도 않죠. 정보윤리. 정보윤리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환경윤리도 많이 친숙하죠. 자, 도구적 자연관 체크합니다. 도구적 자연관은 얼핏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겁니다.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쉽죠?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훼손으로 연결되겠죠. 자,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 이런 것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과 환경윤리가 관련 있을까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말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을 함으로써 환경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는 곧 미래 세대가 이제 부담해야 될 어떤 이 악 영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윤리하고 미래 세대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개발 같은 건 미래 세대를 고려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이제 발전을 도모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사회윤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의 어떤 옳은 것과 공동체로서의 옳은 것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공정한 분배 이런 것들.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일종의 시민혁명 같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문화, 예술, 종교, 의식주, 다문화사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쪽으로 들어가고요. 재밌지 않나요? 평화윤리. 민족의 정체성, 민족 통합, 통일, 재외 동포, 세계화 이런 것들. 자, 재밌겠죠? 그래서 밑에 핵심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응용윤리학의 핵심 주제 정리. 시험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 해갖고 엉뚱하고 끼워놓을 수 있겠죠? 생명윤리에다가 성윤리를 껴놓고 환경윤리에다가 생명윤리를 껴놓고 이런 걸 딱 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지금 생각 넓히기라 해갖고 날개에다가 해설 다 해놨는데요. 제가 못 읽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못 읽은 것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날개 있는 거는 다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핵심 주제는 다 제가 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딱 봤을 때 이 주제가 어느 윤리에 해당되는지만 감으로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 단원이 끝나면 더 알아보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얼마든지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더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 개념은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윤리학을 통해 개인의 행복을, 정착을 통해 공동체 전체 행복을 추구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3번 언급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행복 나왔고 그 밑에 보시면 실천적 지혜도 이것도 이분의 얘기입니다. 자, 실천적 지혜. 인간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참된 이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상태이다. 실천적 지혜.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죠. 그렇죠? 옳고 그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 말 그대로 실천적 지혜. 또 덕 얘기하고 있죠. 덕.
덕은 우리에게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실천적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게 하더라. 따라서 실천적 지혜가 없이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실천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윤리학의 주요 개념이다.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숙고하고, 그러니까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한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헛똑똑이란 말 알면 뭐해, 그죠? 실질적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잖아요. 헛똑똑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만 많으면, 실천을 제대로 못하면.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윤리학하고 응용 윤리학 설명해 놓은 거는 건너뛰고요. 이게 만약에 이 박스 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교과서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어떤 저술에 나온 원본이고 그 밑에 이렇게 해갖고 해설해 놨잖아요. 요건 제가 알기 쉽게 풀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윤리 핵심 문제라서 생명복제는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거니까 그냥 지금은 재미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재미 수준으로 지금은. 자, 문제는 나중에 좀 몰아서 하고요. 일단 이론 정리를 싹 할게요. 이제 이게 과목마다 뭐 조금씩 특수성은 있는데 윤리 같은 경우는요. 도덕 과목, 윤리 과목 이런 것처럼 이제 암기 과목은 이론 정리를 먼저 싹 하는 게 좋습니다. 싹 하고 문제 풀면서 다 까먹잖아요. 문제 풀 때 되면. 그때 까먹은 거 다시 이제 상기하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탐구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깊이 연구하는 거다. 탐구.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설이나 신념의 입증을 위하여. 가설이 뭐예요?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 잠정적인 결론을 내거든요. 먼저.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시작합니다. 잠정적 결론을 가설이라고 해요. 가설. 뭐 신념은 다 아실 거고요. 어떤 뭐 강한 확신이죠. 신념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입증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이론을 검토하는 거다. 자, 탐구를 위해 필요한 사고는 먼저 논리적 사고가 있죠. 쭉 읽어보시면은 약간 말이 아리까리하지 않나요? 논리적 사고는 약간 좀 일관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윤리에서 말하는 논리적 사고는 약간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합리적 사고는 책에 나온 대로 근거나 원칙을 대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좋다 싫다가 아니라 왜 그런지 그런 어떤 근거나 원칙을 대야 된다 이거예요. 비판적 사고는 따져보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윤리적 탐구. 윤리적 사고를 통해 도덕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지적 활동이다. 가볍게 보시고. 자, 윤리적 탐구는 도덕적 딜레마, 이제 딜레마 뭔지 아시죠? 이도 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에 도덕적 추론을 하는 이 과정이다 이거예요. 자, 탐구 과정에서는요. 공감, 배려, 도덕적 분노,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요? 자, 탐구를 하는데 탐구 혹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왜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특히 다른 학문보다도 이제 윤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간관계하고 관련된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냉혈한, 소위 말해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이런 너무 이성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이성적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측면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정서적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도덕적 추론은 요것 좀 체크하겠습니다. 도덕적 추론 과정. 자, 먼저 도덕 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원칙. 하나의 대원칙이 도덕 원리예요. 자, 보세요. 법을 준수해야 된다.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대원칙이죠. 그렇죠? 이걸 도덕 원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원리 근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판단은 뭐냐면요. 어떤 행동이 나와요. 행동. 이게 사실 판단이에요. 행동. 무단횡단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무단횡단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도덕 판단은 그래서 이 행동이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아시겠어요? 대원칙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어떤 뭐 규범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실관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어떻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게 도덕 판단입니다.
결론은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이런 거고요. 로버트 피셔의 사고하는 방법이라는 이와 같은 책에서 이제 도덕적 추론의 기술과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분의 책에서 나온 건데 우리 도덕 혹은 이 윤리교과 있잖아요. 이 도덕 윤리교과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을게요.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이런 것들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윤리적 탐구 과정에서는요. 형식 논리가 이제 활용되게 됩니다. 형식 논리. 논리 형식을 따르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3단 논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3단 논법. 자, 형식 논리는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지식 획득을 위한 형식적 방법이다 해서 연역적 사고라는 말을 하죠. 연역적. 자, 연역적 사고가 있고 귀납적 사고가 있어요. 자, 귀납적 사고. 자, 우리가 사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역적 사고가 이제 형식 논리의 대표적인 예가 영역적 사고인 거고 연역적 사고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이제 3단 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헷갈리시면 그게 그거다라고 하셔도 뭐 이렇게 막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시면 좋은데 안 되면 그냥 그게 그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연역적 사고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단 논법은 형식 논리의 대표적 사례다. 그 말이다 이게. 3단 논법. 인간은 모두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러한 형태가 이제 연역적 사고인 거고요. 귀납적 사고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특수 사례를 근거로 하여 일반적 원리를 도출한다. 이거 사례를 이렇게 수집해요. 어디에 사는 까마귀도 까맣다. 어느 지역의 까마귀도 까맣다. 어디도 까맣다. 그래서 결론. 까마귀는 검다라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게 귀납법이에요. 경험적 사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거. 연역적인 건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일반적인 지식이나 법칙이나 원리, 그러니까 대전제를 출발해 갖고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윤리적 탐구 과정은 가볍게 볼게요. 윤리적 쟁점이나 딜레마를 확인한다.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핵심이 되는 주제가 뭐냐? 아니면 논쟁의 어떤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딜레마,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뭘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그죠? 입장 채택, 자, 여기 체크합니다. 입장 채택 및 정당화 근거 지시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역할 교환 탐색과 보편화 가능성 탐색 적용. 자, 이 두 가지. 먼저 역할 교환 탐색. 자, 그 다음에 보편화 가능성 탐색 적용. 발음이 어렵네요. 발음도 어려운데 이런 거 암기해야 되면 참 어렵죠. 그렇죠? 보편화? 그럴 땐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보편화 가능성 탐색 적용. 아니면 탐색까지만 하시든가요. 이렇게. 역할 교환 탐색, 보편화 가능성 탐색. 자, 역할 교환 탐색부터 한번 볼게요. 도덕 원리를 자신의 입장에 적용을 했을 때에도 그 결과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다. 예를 들면요. 자, 환경을 보호하자는 입장과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훼손하면서도 개발을 하자는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역할 교환 탐색은 이런 개념입니다. 내가 지금 이쪽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쪽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편의 입장에 섰을 때 그 입장이라면 아마 나도 혹시 흔들리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역할 교환 탐색. 보편화 가능성 탐색. 보편화라는 말이 뭡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쪽의 입장인데 이것을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이것을 과연 모든 상황에 걸쳐서 다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채택한 입장이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모든 행위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과연 이거에 대해서 탐색해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보편화란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상황에 혹은 모든 시기에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개념이에요. 보편화. 그래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반성 및 정리하는 자 이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체크하시냐면요. 도덕적 추론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낮은 단계는 자기중심적인 거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일한 이론적 관점만 고려합니다. 그리고 인간만을 고려해요. 인간.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고려 안 해요. 오로지 인간만 고려해요. 그리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높은 단계의 추론 수준은 뭐냐? 보편적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든 널리 적용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고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고려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합니다. 이거 문제로 나오면 푸실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야 됩니다.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높은 단계인데 뭐 낮은 걸 껴놓거나 낮은 단계 높은 걸 껴놓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자, 토론은 다 하실 겁니다. 가볍게 읽어볼게요. 자,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각기 논거를 들어. 논거가 뭐예요? 내 논리의 근거죠. 내가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논리에 맞아야 되고 이 논리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합친 논리의 근거, 이게 논거죠. 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에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근거가 부당한 것을 밝히는 거다. 자, 토론은 뭐라고요?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하여 당면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자, 먼저 주장을 하면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재반론하고 반성과 정리하고 뭐 토론의 중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죠. 뭐 비판적 사고력, 윤리적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 상호 존중, 협력적 태도.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토론. 그러니까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만 보더라도 막 대화를 하면서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이제 우리가 내면화해야겠죠. 이렇게 항상 토론하고 비판적인 걸 이제 서로 도출해내고 이런 거를 즐겨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계속 막 질문하고 나랑 다른 생각 얘기하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윤리를 공부하잖아요. 이제 윤리적 실천 동기와 윤리적 실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가볍게 보시고 자, 그러면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찰은 한마디로 성찰이 뭔지가 기억 안 나시면은 반성하는 개념하고 가장 비슷합니다. 반성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 깊이 반성하고 살핀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죠. 가볍게 읽어보시고 유교윤리, 유교윤리에서의 성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올 수 있죠. 신독 이거는 그냥 그 어떤 가로놓기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걸 사지선다로 만들어 놓고 엉뚱한 개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 윤리교과 내지 도덕교과 맥락 같아요. 항상 전형적으로 내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신독. 혼자 있어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신독.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신중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그 뜻인 겁니다. 주일무적.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 잡념을 버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성찰이죠. 거경. 자, 이거는 심신이 긴장되고 순수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뭐라고요? 덕성을 함양하는 수양입니다. 덕성을 함양하는 거예요. 일일 삼성, 하루에 3가지를 돌아본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문제 나올 수 있을까요? 성찰과 관련 없는 것은 해갖고 이상한 거 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냉혈한 뭐 이런 얘기 했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 윤리를 이제 탐구하는 자세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정서의 역할. 그래서 뭔가 인간의 어떤 그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윤리적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와 같이 어떤 그 인간의 정서라든가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잠깐 읽어볼게요. 윤리적 탐구는 자칫 건조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성적인 거 우리가 이론이라 그러면 마치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커피 재배 종사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거, 이러한 공감 능력. 그렇죠? 이것이 이제 윤리적 탐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됐나요? 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체크할게요. 자, 삼파술이라고도 얘기하죠. 삼파술.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거 학습할 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답법. 계속해서 내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럴까? 그런가? 그렇다면 다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문답법. 그 다음에 태계 이항의 성찰 체크합니다. 함양, 학식을 넓혀 품성을 담는 것. 채찰, 마음으로 닦은 것을 몸으로 살피고 실천하는 것. 지행병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나아간다. 자, 아까 우리는 유교윤리에서의 성찰의 개념을 받고 지금은 이황 선생님이 얘기한 걸 따로 떨어뜨려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 정도가 한강에서 이제 다루는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론 좀 빠르게 해서 스피드하게 쫙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싹 잊어버리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금방 머리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혼자서 좀 제가 안 읽은 것도 다 읽어봐 주시길 좀 당부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편하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복습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습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해주시고 다만 저랑 같이 공부한 다음에는 이제 조금 핵심이 뭔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스스로 독해를 하고 복습을 하는 이런 수준이 좀 높아질 겁니다. 자, 아직은 조금 아직은 이르고요. 몇 번 더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 그런 것들이 쌓일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의도 이런 페이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